5억 주식에 아내를 2번, 3번 배신한 남편의 잔머리. 미디어에 보도가 될 만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제 능력을 활용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요? 요즘은 이런 능력이 결국 자산이라는 거 모르세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듯 떠들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지만 결국 상처와 배신만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게 직업이죠. 처음 시작할 때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는 어엿하게 제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특히 일하면서 알게 된 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인플루언서 겸 모델 일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 인맥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 스튜디오를 소개해주고 추천해주는 일이 많아서 덕분에 더 잘 됐어요. 남편은 웹 개발자로 안정적인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는 의뢰한 고객이 겹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셔서 없고 아주버님 한 분만 계십니다. 처음에 저를 보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며 좋아해 주시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도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군요. 대신 남편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전자제품 기업에서 마케팅으로 근무하는 친구입니다. 워낙 친해서 연애 때도 많이 봤고 이미 그 친구도 결혼을 했기에 와이프까지 넷이서 자주 만나기도 했어요. 재수 씨는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예뻐져요? 진짜 결혼 반지 안 끼고 있으면 다 아가씨인 줄 알 거야. 내가 진짜 볼 때마다 얘랑 결혼한 게 아까워 죽겠다니까. 남편 친구의 와이프는 제가 보기에도 얼굴과 몸매가 예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를 만날 땐 꼭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남편도 저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이런 작은 일이 나중에 그렇게까지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뒤부터 이상하게 남편 친구 부부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날은 꼭 작게라도 다툼을 하게 되었죠. 자기는 꼭 거기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예뻐졌다느니, 아가씨랑 헷갈린다느니, 결혼한 게 아깝다느니. 도대체 왜 매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분위기도 풀 겸 좋잖아. 그리고 칭찬해주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정석이도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그러잖아. 뭘 그런 걸로 그래? 질투해? 솔직히 말해서 칭찬을 해줘도 정도 것이지 굳이 저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될 말 아닌가요? 남편 친구가 하는 칭찬이라고는 그냥 담백하게 사진 실력이 점점 좋아진다느니 등등의 말들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질투하냐고 묻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저런 말을 하고 나면 꼭 다음 모임엔 저 여자가 더 예쁘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밤에 집 앞에서 맥주 한 잔 마시려고 만나는 건데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니까 말 다 했죠. 게다가 제가 사진 찍어주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자잘한 부탁을 한다는 거였어요. 재수씨,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신제품 모델 사진 찍어야 되는데 혹시 재수씨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회사에도 괜찮은 사진작가 안다고 이미 말도 해놨거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본인 회사 신제품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부탁을 하긴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일적으로 엮이는 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어서 안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탁을 넘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절을 했는데 자기가 요 근래 실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런 걸로라도 길을 좀 살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직접 회사에서도 같이 부탁이 왔던 거라 계속 거절하기가 그랬어요. 무엇보다 그런 기업 사진 하나 찍어두면 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 친구 회사의 신제품 사진을 찍어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당일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마케팅 직원이니 모든 걸 다 총괄을 해서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업이 다 끝난 후 정산을 할 때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회사에서 페이 지급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허술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직접 회사에 문의할까요? 솔직히 승민 씨 친구라고 해서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더 저렴하게 해드린 거 알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뭘 이런 걸로 회사에 문의까지 해요. 제가 여기 총괄 책임자라니까요. 위에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걸 어떡합니까? 제가 뭐 힘이 나요.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페이보다 부족하게 입금이 된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미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였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 친구에게 바로 따져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저거였던 거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은 원래 계약 그대로 페이를 지급하려고 했지만 남편 친구가 아는 사람이 해주는 거라서 더 싸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서까지 조작해서 중간에서 말을 다르게 전달했던 거예요. 저는 어찌되었든 남편 친구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총책임자라고 했기에 믿었던 건데 이렇게 결과가 돌아오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밝혀지는 바람에 남편 친구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전 원래 계약 그대로의 돈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엄한 곳에서 일이 벌어졌고 그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 했어? 정석이가 그냥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해? 요즘에 안 그래도 이것저것 들어갈 돈 많다고도 했었는데 이제 내가 얘를 무슨 낯으로 봐? 아니, 들어갈 돈 많은 거랑 내가 계약한 페이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이건 엄연히 사기야. 서류 위주로 경찰서까지 가져가려는 거 내가 거기까지는 됐다고 한 거라고. 당신 지금 누구 편인 거야, 대체?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사리분별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 돈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저희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편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친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일을 왜 그렇게까지 키웠냐면서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제가 여태까지 믿었던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국 이 일로 저희 부부 사이까지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도대체 이런 일로 왜 저희 사이까지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저 부부가 부탁하는 일은 일절 거절하게 되었죠. 더 기가 막혔던 건 저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저 부부는 가끔 저에게 사진 찍는 일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정말 철면피가 따로 없었죠. 이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나 봐요. 이런 뻔뻔함 때문에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더군다나 아주버님까지도 저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사진에 관해서 일가견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도 제가 사진작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곤 했었죠. 제가 재수 씨처럼 사진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카메라 좀 만져본 사람으로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사진작가 한 명이 들어오니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 저도 좀 잘 가르쳐주면서 부탁할 일 있으면 시키고 해요. 자기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사진 동아리 활동을 했기에 사진 찍는 거에 나름 자신이 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아주버님의 말이 사실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도 제 스튜디오에 오셔서 사진 좀 찍어보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하고는 했죠. 어차피 취미로 한두 번 찍어보는 거야 제 일에 지장이 되진 않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스튜디오에 가끔 놀러 오다가 제가 바쁜 틈을 타서 제 고객 중 한 명을 빼돌린 거예요. 자신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포트폴리오랍시고 보여주면서 꿰어내었던 거죠. 그 사람도 넘어가서 결국 아주버님이 사진을 찍어줬고 망하는 바람에 다시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민망했던지 이후로는 저를 대면대면하게 대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무슨 바람인지 저에게 다시 능청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재수 씨,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재미도 없고 장래성이나 전문성도 안 보이는데 저 스튜디오에서 뭐 할 일 없을까요? 제가 잡일부터 시작할 테니까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설마 그때 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죠? 그건 제가 이미 사과했으니까 이제 맘 좀 푸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지레짐작해서 이 말 저 말 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또 같은 일을 경험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입을 삐죽거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저러나 싶어서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직업이 요리사예요. 아직까지도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면서 현역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어서
대학 전공까지 관련 학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저에게 시대에 맞춰서 블로그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엄마가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예전부터 사람들과 레시피 공유를 하면서 소통하는 걸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동안은 바빠서 못하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저에게 사진 찍는 거를 부탁하셨어요. 더불어서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면서요. 저는 흔쾌히 엄마의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엄마 레스토랑에서 신메뉴가 나오면 사진을 찍어드리곤 했거든요. 심지어 모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꼬박꼬박 시세에 맞게 페이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런 사건들이 더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해. 물론 너 잘못은 아니지만 다음부턴 애초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아. 안 그래도 엄마에게 남편 친구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들어주질 않으니 답답한 마음을 엄마에게 풀었던 거죠. 엄마께서도 그 친구의 그런 처사는 옳지 않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덧붙여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저부터도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어요.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서 엄마도 그동안 일에 치였던 마음을 치유받는 듯 더 활기차지셨어요. 무엇보다 블로그가 꽤 잘 됐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었죠. 게다가 엄마가 레스토랑을 오래 운영하셨다 보니 주변에 인맥도 많으셨기에 그로 인한 협찬이나 광고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블로그의 규모가 많이 커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레시피 책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까지도 왔습니다. 더불어서 밀키트를 판매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하였죠. 엄마가 요식업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다고 해도 블로그는 대중들을 상대하는 거라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잘 되는 걸 보니까 같이 시작한 저도 괜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 안에서도 항상 나쁜 일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법인가 봐요. 저희 엄마의 블로그가 잘 되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화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순수하게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줄로만 알았죠. 요즘 장모님 블로그도 잘 되신다며? 그럼 바빠져서 이것저것 힘들 텐데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장모님이 필요하시다면 해드려야지. 저와는 다르게 능글맞고 싹싹한 면이 있는 남편을 엄마도 항상 좋게 봐주셨어요. 실제로 이 시기에 제가 바쁠 때는 남편이 블로그 운영하는 걸 좀 봐주면서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다 하기가 힘들면 아주버님을 촬영기사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형이 안 그래도 나름 카메라 만지고 유튜브 하면서 영상도 찍어봤는데 장모님 일이라고 했더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바쁘면 형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때?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아주버님이 그때 내 스튜디오에서 고객 빼가서 민폐 끼쳤었잖아. 그 이후로 사실 내가 조금 꺼려져서 그래. 결국 이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엄마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는 제가 아니어도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아주버님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가 직접 거절을 하자 그제서야 남편도 아주버님도 포기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를 떠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엄마도 저도 한참을 바쁘게 보냈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남편도 꽤나 바빠 보였습니다. 워낙 전문직이라 본인 할 일만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법한데도 저만큼이나 바빠서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하고 계속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겁니다.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친구에게서 쉴 새 없이 메시지가 오는 소리였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지 그대로 켜져 있길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통 주식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요 근래 친구 추천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인가 봐요. 남편 친구는 계속해서 잘 될 거라는 말과 함께 조금만 기다려보자며 위로의 말만 건네고 있었던 거죠. 그 옆에서 남편은 계속해서 주식과 관련된 말을 웅얼거리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 대화창을 보고 나니 무언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한두 푼도 아닌 돈을 투자하면서 저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죠. 혹시 당신 주식하다가 망했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투자하면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할 수가 있어? 이게 부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당신 내 휴대폰 봤어? 아니, 부부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없어도 되는 거야? 이건 너무하잖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너무한 건지를 모르겠더군요. 결국 이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연달아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 감정 소모가 꽤 심했어요. 결국 이 일을 알게 된 남편 친구가 나서서 화해하는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재수씨. 성격 좋으시면서 왜 이런 걸로 싸우고 그래요? 제가 사실 이번에 승민이도 저도 잘 돼보고 싶은 마음에 와이프들 몰래 주식 투자하자고 꼬셨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실제로 남편 친구가 꼬셔서 주식을 시작한 건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한마디 상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친구도 나서서 저렇게 말을 하고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계속 따지고 물고 늘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신 이런 일 없어야 하며 저 몰래 딴짓하면 바로 이혼이고 소송까지 간다고 협박 아닌 분노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화를 내긴 했지만 그런 큰돈을 부부 사이에 상의도 없이 투자를 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남편 행동이 더 수상해졌습니다. 주식 사건이 일순으로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비싼 명품으로요. 저나 남편이나 직업 자체가 남들에게 크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점점 명품 옷을 사입기 시작하더니 저에게도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사실 그때 잘 안 됐다던 주식 말이야. 정석이 말대로 정말 기다리니까 오르더라고. 그 기다리는 기간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되니까 진짜 보상받는 기분 들고 너무 좋아서 요 근래 무리 좀 해봤어. 어때? 마음에 들어? 결국 주식으로 이익을 봤다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이제서야 빛을 보는 것 같다며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 선물도 준비를 했다면서 시간 날 때 같이 가서 전해드리자는 겁니다. 사실 저번에 들켰을 때 생각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한 걸 알았기에 큰 이득을 봤을 거라고 짐작은 해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저희 엄마까지 챙긴다고 하니 싫지는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의심도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선물을 들고 엄마를 찾아뵙습니다. 마침 엄마는 밀키트 사업 때문에 한창 바쁘셨기에 일터로 찾아갔죠. 저도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서 생각보다 큰 규모에 잠시 놀랐어요. 그런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엄마는 남편이 준 선물을 다행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했지만 너무 바빠 보였기에 저는 이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무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엄마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장모님, 생각보다 사업 규모가 꽤 큰데요. 혹시 저와 협력해서 더 크게 돈 좀 벌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또 웹 개발자라서 이런 거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물론 장모님 인맥도 좋으시겠지만 저만한 전문가는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은 엄마의 사업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듯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엄마 사업은 꽤나 크고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날 남편에게서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웹개발자인 남편은 투자나 사업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랬기에 주식을 걸렸을 때도 제가 더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 사업에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 그 모습이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던 게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여자의 감이라는 게 무섭네요. 결국 남편은 이날 엄마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괜히 짐을 나르는 둥 팔 걷고 허드렛 일까지 하곤 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시원한 대답을 얻지는 못해서인지 집에 가기 전까지 남편의 눈에는 아쉬움만 그득거렸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시국과 겹치는 바람에 고객이 확 줄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아날로그와 클래식한 걸 고집하는 성격이라서 항상 입소문으로만 스튜디오를 운영해 왔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고지식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괜히 SNS상에서 허위 광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게 제 성향과 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남편이 웹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저만의 방식을 고집하면서도 잘 운영해 왔었는데 시국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니 남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도 이참에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해보는 건 어때? 아니 남편이 웹 개발자인데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안 그래? 아날로그한 당신 방식도 좋지만 그래도 시대에 발맞춰서 바꾸는 것도 필요하잖아. 게다가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도 모델 동생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언니, 그러지 말고 SNS에 홍보를 하라니까. 내가 진즉부터 하라고 했잖아.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랬으면 이미 홍보도 되고 이렇게 될 일은 없었지. 솔직히 진작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국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더 힘을 얻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허위 광고가 난무하는 SNS는 마음이 안 생겨서 남편 말대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웹사이트 개설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남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전문 직종인 사람을 가족으로 둔 것이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사건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실제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난 뒤로 홍보하기에도 수월해져서 그런지 전처럼 스튜디오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직접 찾아 나서서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찾는 세상이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웹사이트를 제대로 만들어놔서 방문하는 사람의 수도 꽤나 많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고객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죠.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고객 관리나 모든 업무를 웹사이트 하나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했던 때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웹사이트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업무가 수월해져서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무엇보다 저는 제 사진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기에 일단 한 번 온 고객은 단골로 만들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 고객들도 다음에 또 온다느니 조만간 일이 있는데 그때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 스튜디오에는 오래된 단골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랬기에 제가 이 일에 대해 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 오신 고객이 다음번에 다시 찾아주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찍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 대개는 짧은 주기로 방문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 저에게 스케줄을 물어보고 예약까지 하고 간 고객들도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웹사이트를 개설한 이후로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약을 인터넷으로만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초반에만 잠깐 반짝이듯 방문하는 사람이 많았지 시간이 지나니 눈에 띄게 고객이 줄어드는 것이 보였죠. 이제는 시국이라고 하기에도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야, 처음에는 웹사이트 통해서 홍보도 잘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았거든. 그런데 요 근래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느낌이야. 차라리 만들기 전에 시국이었을 때보다도 못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다시 방문한다고 예약한 사람도 안 오고 말이야. 이상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사진 찍는 일이 어디 뭐 자주 있는 일이야? 다시 방문한다고 예약해도 일 있어서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원래 다 그런 거니까 기다려봐. 나도 그래서 주식 다시 오른 거였잖아. 기다리면 좋은 일 있을 거야. 결국 남편에게 하소연했고 기다려보라는 말에 이해는 됐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영문인지를 알아야 제가 고칠 텐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더 답답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일은 잘 풀려서 그런 건지
좋다고 싱글벙글거리며 다니는 걸 보니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이 없어서 일찍 귀가하는 날이 많았는데 남편은 이 시기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죠. 그러다 보니 고민이 더 쌓여갔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랜만에 모델 동생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모델 동생이 SNS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냐면서요. 아니, 언니 그니까 차라리 SNS를 하라니까? 요즘엔 누가 웹사이트로 관리를 해. 차라리 SNS가 더 쉬워. 형부처럼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니가 실시간으로 고객들 반응이랑 모든 걸 손쉽게 할 수 있다니까? 어차피 온라인 세상에 발 들인 거 최신식으로 하란 말이야. 사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의 효과와 관리가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모델 동생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현재 상황에서 나아지는 건 없으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SNS를 하기로 했어요. 모델 동생의 조언으로 SNS 계정 만들기부터 스튜디오 홍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생은 SNS 인플루언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능숙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동생의 도움으로 제 스튜디오가 SNS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튜디오를 아는 사람들은 한 번에 저인 줄 알아보았어요. 게다가 한 번 방문해주신 고객분들도 어디인지 단번에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SNS를 통해서 제 스튜디오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신 고객들이 저에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혹시 스튜디오를 옮기셨냐, 조수를 쓰고 계신 거냐, 이제는 직접 사진 찍는 건 잘 안 하시는 거냐 등등의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알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다시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한 뒤로는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가 리모델링 때문에 잠시 옮기게 되었으니 보내준 주소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원래 하시던 분이 일이 바빠서 그분과 잘 알고 조수로 있던 사람이 대신 해줄 거라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더랍니다. 물론 살면서 스튜디오가 이전할 수도 있고 잠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객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찍어주었을 때처럼 잘 나왔으면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불만이 생겼대요.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의뢰한 그대로 찍어준 건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랍니다. 결국 그렇게 제 스튜디오의 이미지만 손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셨던 몇몇 분들이 저렇게 알려주셨던 거지 아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미 이렇게까지 알게 되니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를 찾아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고객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뀐 장소를 알려준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하려고 번호를 누르니 익숙한 이름이 뜨는 겁니다. 바로 남편 친구의 와이프였어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해봐도 똑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그 스튜디오를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남편 친구의 와이프가 있었던 겁니다. 더 웃긴 건 그 옆에 저희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선 씨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더 웃겼던 건 그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도 당황해서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내 고객들 통해서 재방문 예약을 했더니 스튜디오가 바뀌었고 사진작가가 바뀌었다길래 물어서 찾아왔는데 여기 왜 당신이랑 저 여자가 같이 있는 거지? 아니,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오해야, 오해. 아니 대체 제가 뭘 생각한 줄 알고 오해라고 하는 걸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저 상황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인정한다는 거네요? 대충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지만 파악을 하는 데까지 저도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도 버젓이 제 고객을 빼돌려서 본인이 사진작가인 양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죠.
심지어 그 고객은 제 스튜디오에도 몇 번 방문한 적 있는 고객이었어요. 사장님, 사진 그만두신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분한테 일이 마시고 그만두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스튜디오는 안 하세요? 그 고객의 말을 들으니까 더 가관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제 고객을 빼돌려서 남편 친구 와이프가 제 밑에서 일한 보조인 것처럼 꾸며서 제 일을 이어받은 것처럼 말을 해놓았던 거였어요. 저랑 아는 고객의 말까지 들으니 두 인간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카운터로 가서 노트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는지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 노트북 화면에는 제 스튜디오 웹사이트가 켜져 있었고 그 옆에는 둘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의 웹사이트가 켜져 있었죠. 웹개발 쪽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본인의 능력으로 제 스튜디오로 예약된 고객들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후에 물어보니 두 인간 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서는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헐레벌떡하며 쫓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해서 남편은 저에게 모든 것들이 다 오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그냥 저번에도 정석이가 돈이 급하다고 했었잖아. 게다가 그러고 나서 정석이나 나나 주식 때문에 안 좋았고,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재수 씨가 일을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며 도와달라 그래서 정말 도와만 준 거야,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아내의 고객을 빼돌리면서까지 도와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와준다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내 스튜디오 이미지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일궈왔는지 알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저는 당장 제 스튜디오 웹사이트를 폐쇄시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애초부터 두 개의 스튜디오를 꾸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준다고 해놓고서 본인이 조작을 해서 모든 예약 현황의 수신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 저에게도 가게 해놨다가 나중에는 본인에게만 오게끔 해놓았던 겁니다. 그래놓고서 예약한 고객에게 스튜디오가 변경이 되었다는 둥, 새로운 작가가 하게 될 거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유인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유인한 고객들을 그 스튜디오로 데리고 가서 남편 친구 와이프가 사진을 찍어줬던 겁니다. 예전에 잠깐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배워서 할 줄 안다고는 말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냥 남들이 어디 놀러가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정도만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앉아서 거저 돈 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사진 찍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럴 거면 사진작가라는 직업이 왜 있을까요? 결국 엉망진창 결과물로 고객들과 싸우거나 소문이 안 좋아져서 그마저도 점점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좀 찍을 줄 안다 그래서 당신보단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줄 알았지. 안 그래도 너무 안 돼서 나도 손 뗄까 생각 중이었어. 그런데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 나 좀 믿어주라,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이 이중인격자 같은 모습이 소름이 끼칩니다. 앞에서는 아닌 척 해놓고 뒤에서 더러운 행동은 다 하고 다니니까요. 과연 저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당신 저번에 주식 다시 올라서 잘 됐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정석 씨도 잘 됐을 거 아니야. 설마 당신 이것도 거짓말이야? 남편은 주식 이야기에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았다느니 자기처럼 진득하게 기다리지 않고 미리 매도를 했다느니 하면서 또 변명만 늘어놓았죠. 저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대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혼 준비는 제가 할 테니 남편에게는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것만은 안 된다며 부탁을 했지만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제서야 수긍을 했죠. 그날 바로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이혼 준비와 함께 SNS로 다시 스튜디오 관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심지어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도 오는 거예요. 그전부터 지켜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만나자느니 사귀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어떠냐는 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왔습니다. 더 소름이 끼치는 건 가끔은 저를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이 말인즉슨 저를 어디에선가 계속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제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워졌어요. 언제 한 번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대로 두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토커에 대한 법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엄마와 모델 동생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놓았죠. 혹시라도 제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언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답장해서 만나자고 세게 나가보는 건 어때? 이런 인간들은 오히려 그렇게 세게 나갈수록 더 못한다니까? 그 사람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 사람을 모르니 딱히 해결 방안은 없고 신고는 해놨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동생이 저런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그 사람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당황했는지 한동안 답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영악한 게 일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닌 공중전화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더라면 제가 진작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을 겁니다. 이참에 그냥 만나자고 해서 단판을 짓고 싶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 끝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스튜디오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와봐야 할 것 같다면서요. 남편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와도 연관이 있으니 참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일을 정리하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 친구부터 시작해서 그의 와이프까지 나란히 앉아있는 거였어요. 자기야, 잘 왔어. 자기가 말 좀 잘해서 나 좀 제발 풀어줘. 나 진짜 잘못한 게 없어. 자기도 알잖아, 응? 남편은 대뜸 저를 보자마자 붙잡고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남편의 이중인격자 면모는 변하지를 않았죠. 그때 저를 발견하신 경찰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최지선 씨 되시죠? 저번에 스토킹 신고하셨고요. 그것까지 오늘 연관되어서 부른 겁니다. 스토커가 밝혀졌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정말 제가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스토커가 바로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경찰서에서 저를 보자마자 저렇게 연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이중인격자가 아니면 뭘까요? 제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계속 피말리며 괴롭히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신이 한 일은 들켰지. 그렇다고 저를 이용하려면 이혼만은 안 되지. 그런데 제가 너무 완강하니 이런 치사한 방법을 썼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함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경찰서에 잡혀온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것도 사기 행각으로요. 남편 친구와 그 와이프까지 같이 잡혀온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쇼핑몰 사이트를 위조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웹개발자인 남편이 사이트를 똑같이 위조시켜서 만들어 놓고서는 결제까지 하게 해놓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거죠. 당연히 모든 컴플레인은 기업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기업은 남편 친구가 속해 있는 전자제품 브랜드였죠. 본인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사이트에 제가 전에 찍어준 제품 사진들을 도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경찰분들은 저도 같은 한패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남편 친구가 제 이름을 언급해서 의심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이 사진도 저 여자가 찍은 거라니까요. 그 말이 뭐겠어요? 저 여자도 결국 자기 사진이 이렇게 쓰일 줄 알고 찍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도 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랍니까? 누가 봐도 저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니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시점에서 제 이혼을 담당해준 변호사분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대변해줄 사람도 있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다행히도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오시면서 저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얼굴을 붉힌 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대뜸 남편 친구 와이프에게 불사다구를 날리는 거예요. 너가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펴? 별 볼 일 없는 거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결혼시킨 거야. 그런데 네가 뭔데 바람을 펴? 바로 남편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들어오자마자 바람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시선을 남편에게로 돌렸죠. 남편은 애써 눈을 피했지만 아줌마는 똑같이 불사다구를 날렸어요. 너가 쟤랑 바람난 자식이니?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친구 여자를 넘봐? 부모 안 계시다더니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아줌마가 뭔데 우리 부모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줌마 아들도 잘난 거 하나 없어요, 알아요?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날린 돈이 얼만데. 점점 경찰서는 난장판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저 둘이 바람을 피운 건 확실하다는 거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대로 남편에게로 달려가서 똑같이 불사다구를 날렸어요. 아니라며, 절대 아니라며. 그럼 나랑 이혼하고 둘이서 살면 되지. 왜 엄한 사람 생고생을 시켜? 남의 국에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바람에, 사기에, 스토킹에 너 같은 것도 인간이라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바람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는 겁니다. 사기까지는 인정하지만 도저히 그건 인정할 수 없다면서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는데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걸 보니 치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과연 저것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심정만 들었습니다. 스토킹한 것까지 발뺌하다가 경찰분께서 명백하게 남편의 소행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핸드폰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로 저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게다가 제 스튜디오와 집,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꿰고 있었기에 저를 스토킹하며 겁주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바람만은 아니라고 발뺌하던 남편은 또 다른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죠. 제 스튜디오 고객을 빼돌려서 바람녀와 함께 사진관을 차려서 운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빼간 고객들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상한 사진을 촬영해서 불법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람녀가 직접 모델 일까지 하며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던 거예요. 아니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결혼한 여자가 이런 짓이나 하고 다녀? 너 진짜 제정신이야? 그럼 당신이 돈을 제때제때 가져다 주던가. 돈도 못 벌어오고 벌어오는 족족 자기만 쓰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사이트 또한 남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얼굴만 안 나왔을 뿐이지 너무나도 눈뜨고 못 볼 사진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이것도 엄연히 불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돈을 갈취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둘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었죠.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너 일은 너가 알아서 해. 무슨 소리야? 난 이혼 못해. 내가 어떻게 이 결혼을 유지해왔는데 이게 다 나만 잘 되자고 이런 거야? 다 자기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지? 게다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승민 씨가 나 꼬신 거라고. 아마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는 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람녀는 결국 남편한테 모든 죄를 덮어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편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내가 꼬신 거라고? 진짜 웃기는 여자네. 네가 먼저 나한테 꼬리 쳤잖아. 몸사진 찍자는 것도 다 네 아이디어였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 그러는 너는 네가 네 마누라 고객들 빼오겠다고 애초부터 다정한 남편인 척 웹사이트 만들었던 거잖아. 정말 두 눈 뜨고 못 봐줄 광경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누구의 잘못을 가릴 수 있는 걸까요? 제 눈에는 둘 다 똑같은 인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곧이어 아주버님까지 경찰서로 잡혀 들어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 불법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아주버님이 촬영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사진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면서 자신을 인력으로 써달라고 하더니 결국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버님은 예전에도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촬영을 해본 적이 있었기에 자신 있어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사진 촬영 기사가 필요한데
저한테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 하니 아주버님까지 꼬드긴 것이었죠. 아니, 나는 얘네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 곳에 올릴 사진인 줄 알고 찍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결과 아주버님의 말도 거짓임이 판명이 났습니다. 다 알고 벌인 일이며 이 일로 꽤 많은 수입을 얻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어차피 들통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니 경찰분들도 기가 차셨죠. 결국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친구 회사에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에 빼도 박도 못했죠. 사기로 얻어낸 금액만 3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스튜디오 고객들을 속인 것도 포함이었기에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항의 문의가 빗발쳤죠. 무엇보다 남편은 저를 스토킹한 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저와의 이혼 소송까지 해야 했으니 아마 머리 꽤나 아팠을 거예요. 제가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가고 나서도 이들의 뻔뻔함은 그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 친구네도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던 바람녀가 재판장에서 발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 임신했어. 어차피 너나 나나 이혼당하는 마당에 너가 나 책임져.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남편에게 아이를 가졌다며 재판장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남편은 기겁을 하며 그게 왜 자기 탓이냐고 따져 물으며 정말 자기 아이가 맞기는 하냐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바람녀는 그제서야 울며불며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가까지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바람녀의 말대로 임신은 사실이었고 주기상으로 따져봐도 남편의 아이가 맞았죠. 바람녀는 그대로 남편에게 책임지지 않을 거면 돈이라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자기의 의사 없이 했다며 고소를 할 거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너랑 내가 아무런 의사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많아. 내가 뭐 바보인 줄 알아? 그 애가 내 애든 아니든 난 상관없고 지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어차피 두 사람의 문제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저런 모습에 저조차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앞가디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이중인격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희 엄마도 재판장에서 남편과 바람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엄마에게는 그래도 나름 좋은 사위였기에 더 충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에게 남편은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려고 했죠. 장모님, 저 진짜 아직도 지선이 사랑해요. 제가 그런 건 다 저 여자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정말 믿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장모님, 제가 정말 나가면 지선이만 바라보면서 착실하게 잘 살아갈게요. 네? 그래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사식이라도 넣어주려고 했던 엄마에게 남편은 붙잡고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에게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저를 스토킹하고 괴롭혔다는 사실부터 엄마는 용납이 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희 엄마가 한번 찾아가 준 걸로 무언가 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종종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는 당연히 교도소였죠. 누구인지 뻔히 알았기에 받지를 않았더니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보내왔어요. 구구절절 이런저런 이야기가 쓰여 있었지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이중인격자가 하는 변명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대충 소문만 훑어봐도 자신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저를 아직도 사랑한다. 내가 죗값을 다 치르고 나가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냐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본 순간 더는 읽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스토킹에 시달릴 일도 없었고 SNS로 관리한 덕분에 스튜디오는 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델 동생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바람에 아는 사람 소개가 많아지게 되면서 저도 덩달아 바빠지게 되었죠. 저희 엄마도 문제없이 레시피 책과 밀키트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서 엄마도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저조차도 가끔 엄마 음식이 먹고 싶을 때면 밀키트를 사서 먹고는 하는데요. 저희 엄마라서가 아니라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남편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휘청거릴 뻔했지만 다행히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덕분에 잘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가 물을 흐리는 것도 맞지만 또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가 사라지니 이렇게 인생이 편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쳐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마지막까지도 발악하던 바람녀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똑바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